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의료 대란과 당정 갈등 우려 속에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못을 박았고 당정 갈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당 연찬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무산설까지 나돌았던 여야 대표회담은 사흘 뒤인 9월 1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대란 문제를 의제에 올릴 것인지 등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전문가들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정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을 우회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확답 없이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첫 3선 교육감으로 임기 중 불명예 퇴진하게 됐는데 조 교육감은 당시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연희동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대형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해 달리던 승용차가 추락했습니다.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일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아시아에서 나온 첫 결정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전국 학교에서만 500건 이상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가운데 정치권도 처벌 수위와 범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이후 100여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에 앞서서 진행된 국정 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은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개혁 과제를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40여 분간 진행했습니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의 저출생 대응까지 이른바 4+1 개혁의 설명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을 8, 9년 늘리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연금 지급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국정 브리핑에 이어 기자회견은 예정됐던 1시간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습니다. 총 19개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 김건희 여사 의혹, 새상병 특검법 등 전국 현안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됐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발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며 특별히 현 정부의 입장과 관련 있는 인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 갈등 사태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의료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돼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개혁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고 전공의 수련 체계를 혁신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등을 도입해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건 열악한 처우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 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해 과거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충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 수가제 플러스에 행위 수가도 올려야 되지만 행위 수가 플러스에 정책 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의료 인력 양성과 필수 의료 기반 확충 등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로 7개월째 이어진 의료 공백과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할 딱 부러진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주시면은 저는 이런 비상 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 개혁 방향은 내일 발표될 의료 개혁 특위 1차 실행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본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났다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자화자찬만 가득한 브리핑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 민생과 경제, 그리고 개혁 과제에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연금과 노동, 의료, 교육과 같은 핵심 개혁 과제들을 소상히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뜻도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브리핑으로 국민은 물론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협치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젠 정치권이 화답할 때라며 야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자화자찬만 일색인 브리핑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생 대란, 의료 대란에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 구상도 구체적인 내용 없는 추상적인 해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조국 혁신당도 전형적인 전파 낭비 브리핑으로 차라리 아무 일도 벌이지 말라는 게 민심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여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한마디로 현금살포법 시즌2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곡간만 축내는 세금살포 포퓰리즘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던 여야는 하루 만에 대통령 기자회견과 쟁점 법안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드러내며 다음 달 정기국회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의대 증원 유예 문제나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등을 둘러싼 한 대표와의 엇박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민심의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 대표는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에서 지금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거대 야당의 공세에 대항해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겠다며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대화하고 토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구청 등은 도로를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SUV 차량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쑥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갑자기 도로가 꺼지고 차량이 왼쪽으로 쓰러지며 구멍에 빨려 들어갔는데 차체 대부분이 땅속에 빠져 문짝만 겨우 도로 위로 드러났습니다. 뒤에서 달리던 차량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멈춰섭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이 발생한 건 오전 11시 20분쯤. 구멍은 가로 6m, 세로 4m에 깊이는 2.5m로 차량 한 대가 빠지고도 남았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웅성웅성을 해서 밖에 나가봤는데 도로 건너편에 차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고로 운전자 80대 남성은 복부를 크게 다쳤고 동승자인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을 빼냈지만 도로 통제는 계속됐습니다. 한쪽 방면 차선을 모두 통제하면서 차들이 반대 방향 한 개 차선과 인근 샛길로 우회했는데 평소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 차량을 끌어올린 관할 지자체는 구멍 주변의 도로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청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도로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학교에서 500건이 넘는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불안에 떨던 학생들은 직접 나서 피해 학교 현황을 수집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틀 동안 조사에 응답한 2,492명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17명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박을 당한 경우도 1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불법으로 합성된 사진과 함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까지 유출돼 일상이 무너진 교사와 불법 합성물을 만든 가해자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퇴학은커녕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피해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사와 사법 절차에 불신을 나타낸 경우도 응답자의 60%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 매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 열람한 자까지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불안한 학생들은 직접 나섰습니다. 중학생 개발자들은 딥페이크 피해 학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었는데 공개 하루 만에 접속자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서 행동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N번방 사건 당시 정부와 수사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 캠퍼스를 거니는 것,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대학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모든 경험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플랫폼이 불법 합성물 게시자 등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협조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의 사진을 합성물로 악용하는 방까지 등장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른바 최근 개설된 기자 합성방 안에선 딥페이크 기술로 기자들의 얼굴과 성적인 이미지를 합쳐 불법 성폭력 합성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여자들은 해당 사건을 다루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경우에는 합성물을 제작할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언론사와 기자 이름을 특정해서 사진과 신상을 올리도록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에 정치권도 경쟁적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야당은 단순 시청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지인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처럼 음란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범죄 심각성이 커지며 상황 진단에 돌입한 겁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합니다. 당정은 우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는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데 이를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7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미성년자도 적잖게 포함된 만큼 촉법 소년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에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정부의 뒷북 대응으로 범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와 처벌이 미진해 한계가 많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 대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나 소지, 구매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대책도 내놨습니다. 또 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인한 범죄 피해는 예견된 사태였단 분석도 적잖은 만큼 정치권이 또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파면 사유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은 의혹뿐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이 청구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파면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겁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대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가 소유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했다거나 처남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 등은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탄핵 사유라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거나 딸을 명문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 직무와 무관의 탄핵 사유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면담해 무죄 선고에 빌미를 줘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 증인 면담을 금지하는 법 규정도 따로 없는 데다가 이 검사의 직무 수행이 불성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기영, 문영배 재판관은 이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나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위반 정도가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는 만큼 탄핵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빼면 이 검사 측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재판소께서 많이 고심하셔서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감찰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버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난 5월 안동환 검사에 이어서 이 검사도 헌재 결정으로 파면을 피하게 되면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세 번째 임기를 2년 남기고 직을 잃은 조 교육감은 여전히 당시 선택의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들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채용한 거라고 항변했지만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고 봤습니다. 교사 임용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채용이 진행됐고 공모 조건도 내정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판시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고승덕 후보를 꺾고 당선된 뒤 첫 3선 서울시 교육감이 된 조 교육감은 임기 2년을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판결 이후 조 교육감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결정이 옳았다는 소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이자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5%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0.8% 느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4가구 중 1가구는 적자를 봤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96만 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5% 늘었습니다. 4개 분기 연속 상승세입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이 많아졌습니다. 실질 소득도 435만 3천 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의 증가폭은 0.8%에 그쳤습니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현상은 8개 분기째 계속됐습니다. 지난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은 281만 원으로 4.6% 늘었습니다. 특히 과일과 과일 가공품 소비지출액은 12% 넘게 늘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 비중은 1년 전보다 1% 가까이 늘면서 23.9%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기준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3년 만에 적자 가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중이 54.9%로 2.2%포인트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사 가기 직전에 집을 수리한다거나 그러면서 같이 이제 가구라던가 가전을 같이 구매하면은 이제 좀 큰 돈이 좀 이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내구재가 증가해서 좀 적자 가구 비율이 좀 증가하지 않았나. 무직 가구 증가로 1분위 가구 소득이 3.7% 느는 데 그쳤지만 근로소득 증가로 5분위 가구 소득은 5.1%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5분위의 소득은 1분위의 5.36배로 1년 전보다 0.02배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은 다만 소득 분배 상황은 계절성과 변동성이 큰 분기별 가구 소득보다는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국정브리핑과 함께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이후에 여야의 평가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는데 먼저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짧게? 딱 한 줄이 해야 됩니까? 네. 개혁은 네. 혁명보다 어렵다. 아하. 그러나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네, 정치 지도자는 미래를 보고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의 방향성을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역사의 소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줄 총평 들었고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 만나 달나라 대통령인 듯. 달나라 대통령인 듯. 네. 자, 지금 자막이 앞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한 줄 총평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에 2시간 넘게 진행된 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졌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당정 간의 이견이 표출됐었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 이 갈등설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뭐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뭐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호도하듯이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갑자기 공개한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의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해서 정부와 당이 좋은 결론을 내고 국민들께 공감받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먼저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통 문제 없고 당정 갈등 없다. 자,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대통령의 인식은 대통령도 사람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개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4대 개혁에 플러스 저출생 문제까지 5가지 개혁을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이 유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대선 때 공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부양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포퓰리즘 정책도 걷어들이고 과거에 지난번 문재인 정권보다 반대적인 그런 역할로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2년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2년 지났는데 지금 의료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혁을 하면 지난번에 개혁을 해서 저도 총선에 출마했지만 서울에서 저도 뭐 이것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국민의힘 후보로서 출마해서 저도 낙선을 했는데 네. 좋습니다. 개혁할 때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예. 야당에서 비판한다고 해서 이 가던 개혁을
다시 거두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운영의 면을 살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목적으로 뛰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선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워딩도 이해가 되고 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그럼 의료개혁, 4대 개혁 지금 딱 스톱하고 그럼 선거 때마다 스톱을 하고 야당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대통령의 개혁을 정지시킨다면 이 나라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산 이런 것들은 네.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심판받을 문제지 지금 입장에서 대통령의 개혁은 저는 계속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 개혁은 계속돼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거기서 큰 이견이 아닌 네, 다른 이견은 약간의 있을 이제 수가 다른 없습니다. 의견이지만 네네. 이견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예. 우리가 보통 여권의 당과 대통령실 간에 네.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은 엇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엇박자보다 조금 커지면은 파열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나 언론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권의 소식통들이 여권의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 지금 당정 관계는 파국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쪽에서 아무리 소통 잘 되고 있어요, 갈등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이지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은 직접 통화도 하고 여권 국회의원들하고 또 원내대표하고 뭐 만나기도 한다는데 예. 그런데 정작 당 대표하고는 안 만나고 있고 밥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조직적인 당 대표 패싱입니까? 왕따입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눈에 보이는 갈등이 있는데 네. 갈등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어쨌든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이게 갈등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주변에서 보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지금 이제 갈등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사실 당 연찬회가 있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네. 1박 2일인데 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당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오늘 그 자리에서 뭐가 있었냐면 정부가 의료개혁 보고 자리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인사말만 하고 나왔단 말이죠.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엇박자가 났다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이 엇박자가 정당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다양성은 그 정당이 건강하다. 네. 그것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생각이 들고 네.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가기 때문에 조용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큰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대선까지는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고 이렇게 조용한 정당이 좋은가? 다양한 엇박자를 내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부딪히고 그러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 가지 않은 것은 지금 생명과 건강 이런 것을 중심하는 의료개혁이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물론 격려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규용 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현 사회수석 이 세 명이 가서 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이 의료 그다음에 의대 증원 그리고 격차에서 쏠림 이 문제에 대해서 108명의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라.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한동훈 장관 물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 자리를 비웠다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돌아와서 또 하는 말이 이것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들었다. 당정협의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표가 거기 굳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저는 선용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공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빠졌다. 이제 그 한 대표 측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대통령이 오늘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은 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이 갈등이 사실상 뭐 거의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한쪽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야당이나 언론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당 당대표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응급실에서요 119를 안 받습니다. 예. 그런 병원이 지금 수두룩해요. 그 119에서 여기 긴급 환자 태우고 갑니다 그러는데 저희 119 못 받습니다라고 하는 데가 10대 군데가 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과거에는 지방에서만 뺑뺑이 돌던 119가 예. 이제는 서울에서도 뺑뺑이 돌고 급기야 사망 사고도 났고 뭐 이제는 구급차에서 분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여당 대표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정부 보고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싶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의료 현장 얘기는 또 윤 대통령 얘기를 한번 듣고 계속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개혁 추진 과정에서 느낀 답답함도 함께 토로를 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과학적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그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주시면은 저는 이런 비상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의료계가 답은 안 내놓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답답함도 토로하고 또 이제 국민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달라 호소를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거 의료계 개혁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의료개혁을 지금 딱 멈춘다. 그러면 이게 다 해결되겠습니까? 정권의 존립이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의료개혁 반대 적극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그냥 수답하고 과거에 이 문제를 제기한 문재인 정권은 이걸 시작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못했겠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공격적인 그리고 저항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시작을 네. 못했는데 예. 그걸 덥석 물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4대 개혁의 명분으로서 의료개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이것을 뭐 2,000명 일방적으로 한 거겠습니까? 국책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그리고 증원방침을 의료계와 37회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것이 상당히 격차가 크고 그리고 필수 의료하고 비필수 의료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비필수라는 것은 이제 성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데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글로 의사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면 비필수 의료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예. 필수 의료에 필요한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의무를 방기하는 걸로 될 가능성이 크고 예. 2035년에 우리 의사가 지금 15,000명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의사 수를 늘려놓지 않으면 예.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아까 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의료 현장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혁도 좋지만 지금 의료 현장을 한번 봐라라고 오늘 조선일보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의료 현장에서의 체감과 대통령실의 메시지의 차이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답변은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상당히 이제 생각하는 그 기준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느낌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온도차 정도가 아니라요. 네. 이건 도대체 달나라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국민들은 119 타고 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119를 안 받아주는 병원이 수두룩하다 보니까 저 119 타면 죽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의료 현장 가보래요. 아니 의료 현장 가면 지금 의사들이 지금 지역 의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응급실 의사들이 지금 거의 절반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 거의 이제 추석 되면은 이거
그 응급실이 다 문 닫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의대 정원 해결됐다 그러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뭐 합니까?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문의들이 이제는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러면 공보관이 비어요. 전국의 의료 공백이 수년간 이어질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의료 개혁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답답함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낀 사안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예. 그러니까 최소한 사실은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이게 오가는 과중에 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뭐 1,000명씩 점진적으로 증원하자 네. 이런 얘기 제안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의사를 갖다 굴복시킬 수 없다면 어쨌든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이 갈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뭐 치적이라고 나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 어느 누구도 의사를 굴복시키지 못했는데 나는 한다. 이게 뭐 본인의 치적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 안 되죠. 박 교수님 말씀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지금 같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목표만 정말 이렇게 꼭 해야 된다. 2,000명 예. 달성하고 예. 앞으로 다음 스텝 밟고 그래서 예. 의료개혁 성과를 보이겠다라는 건데 장 교수님은 현실은 어떻게 그렇지 않잖아요. 보시나요? 이런 의식 그게- 현장에 대한 인식 차이. 그걸 비판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우리가 과거에 로스쿨을 만들 때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고 반대를 했습니까? 그러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법률 서비스가 늘어나고 변호사비가 줄어들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 않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상당히 크고 지금 다원 이익주의 사회에서 의사 집단은 소위 말해서 이익 집단 아니겠습니까? 예. 이익 집단을 건드는 것은 정말로 정권으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어떤 사상은 생명, 자유, 재산권인데 예.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분야에서 예. 본인들이 이익이라든가 국가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충돌을 했을 때 그 피해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과연 누구 문제냐? 의료인이 빠져나가는 것이 정부의 의료개혁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냐? 예. 아니면 그 병원을 운영하는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 예. 것인지 예. 이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일일이 다 컨트롤해서 한번 예. 찾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응급실이 상당히 이제 붕괴가 될 거라는 뭐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 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응급실 의사는 부족했고 그래서 의료 개혁을 하려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제 예. 이야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의료 예. 응급실 뺑뺑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각이 되는 것이지 네. 그것을 경강부회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오늘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9월 1일 당대표 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뭐 의제는 협의 중인데 무엇보다 이제 의정 갈등을 다룰지에 대한 입장 차가 지금 큰 상황이어서요. 한번 양측의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의대 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 갈등 문제는 여야 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정부와 좋은 안, 그다음에 의사협회 간의 대화의 결과들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이런 의정 갈등, 이것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야 대표회담 뭐 우여곡절 끝에 열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무산 가능성도 있었는데 일단 열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네. 뭐 생중계 문제도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응급실 이 공백 사태입니다.
이거는 뭐 우려 수준을 넘어서서 공포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안 하고서 도대체 만나서 뭐 금투세니 뭐 지금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제3자 추천 특검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럼 응급실도 지금 의료대난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여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국민들의 세금 관련된 얘기만 지금 하자는 건가?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과연 이제 성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네. 물론 대통령 뭐 여야가 만나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네.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 뭔가 대타협을 제시하는 네. 이 국회 차원에서의 결의 또는 여야 공동 선언 예. 이런 정도가 나와줘야 예.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입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료대란이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현안 중에 이제 하나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의제로 다루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미 대통령의 개혁이 출발해 있고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혁을 지금 멈춘다면 네. 정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후퇴할 수가 없는 것이 개혁이고 예. 이 개혁을 이미 결정을 해서 의대 정원이 결정돼서 지금 신입생을 뽑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감나라 변화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뭐 예를 들어서 이 대표회담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쓰면 안 된다. 예.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견제하고 공격하고 정권을 끌어내려야만이 예. 그래야만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이 확실히 부각되고 예. 여론적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은 상당히 쉬운데 예. 지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개혁의 방향과 다르게 네. 그렇게 이재명 대표와 얘기가 된다면 예. 이것은 야당이 원하는 여권 분열을 노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여권의 자중질환을 노려서 개혁을 실패하게 만들므로써 다음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가 야권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단초로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굴복시키기 위한 예. 이런 걸로 쓰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어렵게 대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대표가 선거가 없는 대표고 지금 예.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그리고 야권의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는 네. 유력한 지도자다. 이것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였나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 이후에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제 중재안이었는데 이게 불가피한 대안이다 라면서 이제 한 대표한테 이제 조금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제 그런 발언을 해서 조금 전에 그 장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여권 분열 노림수냐 이런 이야기들도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요구 수준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뭐 생방송은 좀 한동훈 대표가 이제 후퇴를 한 부분이지만 최상병 특검 같은 부분에서 있어서도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서 지금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까지도 민주당이 발의하겠다까지 지금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의료 공백 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의사들은 뭐 아예 대화를 않겠다고 그러고 네. 대통령은 밀고 나가겠다고 그러고 예. 중간에서 지금 새우등 터진 119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25년도는 지금 신입생 뽑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내년도 신입생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정도도 얘기하지 못하면 무슨 대화 타협이 되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선언적인 의미라도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 대통령이 경청하는 척이라도 하고 의사들도 경청하는 척이라도 하고 뭔가 대화의 장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의료개혁을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겠다는 그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내일 보니까
의료개혁 특위 2일차 개혁 방안을 내일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의료개혁에 관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내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할 것도 같습니다. 곤란하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제1당 190석이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완벽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네. 힘을 이걸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예. 정착이 된다면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각돼서 네. 그것이 과거에 다른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거에 보면은 원전이라든가 이런 폐수 같은 거 예, 이런 거와 오염수요. 관련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괴담이라든가 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되는 것을 정부가 철저하게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는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떤 식을 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저는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박 교수님 짧게. 네, 국민의 목숨 위에 있는 가치는 없다고 봐요. 당장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 와 닿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무너진 응급 의료 시스템은 살리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자칫 만약에 대표회담에서 이 부분이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네. 대통령이 패싱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 부분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의료 예. 응급의료 당연히 예. 대통령이라든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방기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9월 1일, 그러니까 오는 일요일 날 여야 대표회담이 있고요. 거기서 과연 의료 대란 관련해서 이제 이 의제가 이제 올려질지 또 합의문은 또 나올지 이런 것들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성호, 박창환 두 분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풍 10호 산산이 일본 규슈에 상륙을 하면서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의한 부상자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속출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규슈 일대 주민 225만 명을 대상으로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흙탕물로 변한 하천이 주변의 주택가를 삼킬 듯 거칠고 빠른 기세로 흐릅니다.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트럭들은 절반 가까이 잠긴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전신주가 건물을 그대로 덮친 채 쓰러져 있는가 하면 강풍에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 벽면이 크게 뜯겨 있습니다. 규슈에 상륙한 태풍 10호 산산의 위력입니다. 오이타 현에는 48시간 동안 580mm의 비가 쏟아졌는데 기상청 통계 이후 최대 강우량입니다. 각지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면서 가고시마, 미야자키, 구마모토 현에는 22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暴風、高波、高潮が予想され、最大級の警戒が必要です。 인명 피해도 잇따랐는데 규슈 지역 7개 현에서는 강풍의 여파로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선박에서 조업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떨어져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고시마 현 21만 2천여 세대, 미야자키 현 1만 6천여 세대 등 곳곳에서 정전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태풍에서 다소 떨어진 곳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도달하기 전 아이치 현에서는 기습폭우로 무너져 내린 토사가 가정집을 덮쳐 일가족 5명 중 3명이 숨졌습니다. 규슈 신칸센 고속 열차도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고속도로는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규슈와 시코쿠를 오가는 항공편 수백 편도 결항했습니다. 태풍은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종단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에 상륙한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일본으로 오가는 항공편들이 무더기로 결항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 12편과 일본에서 인천으로 올 예정이던 항공편 17편이 기상 악화를 이유로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항한 29편 가운데 27편은 인천과 후쿠오카를 오가는 노선입니다. 이 밖에 태풍의 영향으로 지연된 항공편은 41편, 회항한 항공편은 5편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다행히 이번 최강 태풍의 북상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가을까지 늦더위가 예고된 올해 앞으로 가을 태풍이 북상할 수 있어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사상 최강 태풍으로 일본에 역대급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10호 태풍 산산. 이번 태풍의 한반도 북상을 막은 건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견고하게 덮였던 상층의 더운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강한 한기가 남부 내륙까지 내려온 상황. 이 때문에 태풍의 길이 한반도가 아닌 일본으로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태풍의 방어막 역할을 한 셈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지만 서쪽에는 폭염이, 동해안에는 비바람이 이어지고 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는 매우 높은 물결과 강풍이 예상되고 해안가에도 너울이 있겠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일본을 지난 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며 폭염이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는 다시 늦더위 속에 먼 남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을 태풍의 위험이 존재하는 건데 기상청은 또 다른 태풍의 북상은 아직 변수라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일부 모델은 우리나라 남쪽에서 북상을 해서 중국 남부 내륙으로 유입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모델들도 있고 또한 다른 어떤 모델은 예측장이 끝까지 나오질 않아서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9월 태풍의 발생 위치와 한반도로 남하하는 찬 공기의 통로가 어디로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을 태풍 영향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태풍의 발생이 좀 더 서쪽 해역에서 일어나고 또 하필 북쪽 찬 공기의 파동 양상에 따라서 북상하는 통로가 보다 서쪽으로 열린다면은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태풍의 피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올해는 라니냐의 경향과 온난화가 겹쳐서 북태평양 서쪽 해역의 바닷물 온도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따뜻하게 부풀어 오른 고기압의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도 상층으로 고기압이 버텨준다는 건 쉽게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을 태풍이 만들어진다면 한반도 주변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찬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기 시작했지만 늦더위가 남아있는 초가을까지는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난 뒤에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추가 음주량을 파악해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해내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60대 A씨가 SUV 운전대를 잡고 왕복 2차로를 달립니다. 음주운전으로 6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2시간 50분 만에 500m 떨어진 곳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른바 술타기 시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술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 음주량을 파악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만큼을 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계산했더니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된 겁니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선 사상자 2명을 낸 포르쉐 음주사고 운전자가 2차례에 걸쳐 술타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사건 이후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방해하는 꼼수가 난무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해 그룹 NTC에서 퇴출당한 테이를 두고 팬들은 단순히 충격을 넘어서 분노 섞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BTS 슈가에 이어서 K-팝 업계가 잇따른 사건 사고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일의 탈퇴 소식이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성범죄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심각성이 어느 때보다 큰 데다 팬층의 성별 분포를 고려하면 실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 입장도 수사 결과도 아직이지만 팬들은 더 두고 볼 게 있느냐는 듯 빠르게 손절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피소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전에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그룹 탈퇴를 결정했다는 소속사 입장에 심각성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룹 이미지까지 망친 만큼 고개 들고 다니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남은 8명은 잘 지내자는 반응이 국내외 팬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가운데 멤버들도 테일과 SNS 연결을 끊으며 리스크 차단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BTS 슈가의 음주운전 수사로 한 차례 사건 사고 몸살을 겪은 가요계. 탈퇴를 촉구하는 일부 팬들과 슈가를 응원하는 해외 팬들까지 모두 공개 행동에 나서며 팬덤 사이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테일 사건까지 더해지며 K-팝 산업에 대한 인식까지 악영향이 있진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사회 면에서 계속해서 K-팝이 언급되는 것이니까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죠. 좀 윤리적으로 공인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세나 좀 태도를 이제 다시 좀 복귀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사람이 곧 상품이 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리스크는 숙명이라지만 개인을 넘어 그룹, 자칫 K-팝 위상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가요계는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배우 유아인 씨가 출석해 1시간 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측 법률 대리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건 미래 세대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제기된 첫 기후소송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이 일부 인정된 건데 이 소송을 냈던 영유아 청소년들은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현수막과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020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소송에서 헌재가 시민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겁니다. 판결은 끝이 아닌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입니다. 해당 조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하고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만큼의 감축 목표에 대해선 어떤 형태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도 갖추지 못해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즉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다만 환경단체가 가장 문제 삼았던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자체는 중간 목표에 해당해 당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절반의 성공에 가깝지만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부실하면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 헌법소원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판결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 환경부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임금 협상과 진료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대부분 노사 교섭을 타결하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의료 대란을 피하긴 했지만 일부 병원은 노사 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선대학교 병원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병실을 지키던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350여 명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조선대학교 노조는 병원 측을 향해 임금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가 없는 희생자여 중단하라! 의료 공백으로 업무 과중을 겪는 노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2.5%까지 완화한 요구안을 병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사 불법 이력 근절과 야간 근무 개선, 돌봄 휴가 확대 등도 제안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현실, 심한 감정 노동, 장시간 노동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우리들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교섭은 결렬됐고 밤새 이어진 노사 자율 협상도 불발됐습니다. 그나마 필수 의료 인력 조합원 400여 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려됐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의가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 업무에서 전공의 업무까지 업무 과중이 되어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병원은 직원들을 정말로 존중하고 그에 응당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료기관은 모두 62곳. 다행히 대부분 협상이 타결되면서 의료 대란은 피했습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의료 인력과 지역 의료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간의 조속한 교섭이 필요해 보입니다. YT의 노세리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휘발유 통을 들고 군수실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청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파란색 화물차가 주유소에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를 받은 뒤 차에 싣습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화물차 앞을 막아서고 운전자가 차를 후진하려 하지만 경찰이 차 문을 열고 제지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충남 태안군의 한 사업소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 A씨. 태안군청 군수실에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가세로 태안군수는 자리에 없었고 직원들이 곧바로 제지해 A씨는 불을 지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들고 왔던 기름통을 뚜껑을 열고 오른쪽에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비서진 2명에서 양쪽 팔을 잡아서 제지를 했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군수실을 찾아가기 전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책상 유리가 깨지고 컴퓨터 키보드가 부서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과 약을 먹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는 약을 안 먹은 것 같아요. 다 지금만 한 달 동안은 컴퓨터를 다 했거든요.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방화 예비와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을 두고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도 갈등 프레임은 사치다라면서 갈등설을 부인했는데 당내에서는 묘한 시각차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대통령실의 거부로 비롯된 당정 갈등설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포함해 여러 현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란 겁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스스로 당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 역시 지금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집중할 때라며 당정 갈등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갈등설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개파 간 물밑 신경전이 없진 않다는 분석입니다. 친윤계와 원내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는 당보단 정부가 쥐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애초 한 대표가 중재안을 제안할 거였다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종적인 정책을 국민들께 제시한다든지 또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보죠. 대책은 없는 건지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친한계는 국민 건강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정부를 지원만 할 거면 당은 왜 필요하냐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려있는 의료 문제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무작정 밀어붙일 수도 없습니다. 10년 뒤의 개혁 효과를 위해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할 환자와 가족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된 것도 이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가 드러난 조치란 해석이 많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관해서 묻자 이런 국회는 처음 경험한다면서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뉴라이트 인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서도 답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같은 국회는 살면서 처음 경험한다며 사실상 한탄에 가까운 대답을 내놨습니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그건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라도 늘 열어놓겠다던 석 달 반 전 기자회견 답변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개인에 대한 언급도 변화했습니다. 지난 5월 회견에선 짧게나마 개인적인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아니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이번엔 한 대표가 주어인 질문에 당정으로 답하는 등 거리를 두는 듯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대답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혜 조사 논란에 검사 때 사저에서 영부인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면서도 언급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 다만 한 달 전 약속했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부속실을 만들 공간이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이런 공간이 또 널찍하게 있고 한데 용산은 지금 그런 것도 없고. 뉴라이트 인사 임명 논란은 일단 뉴라이트의 정의가 여러 가지라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역량을 보고 정부 인사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신임 총리 임명 가능성에 대해선 앞선 회견 땐 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의 동의를 언급하며 당분간 현 체제가 유지될 거라고 말해 여소야대의 현실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 후보자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일제강점기 국정 문제를 두고 강도 일제가 칼을 대고 우리에게 국권을 빼앗아갔다며 비록 강도가 가져갔더라도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복회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114주년 국권 상실의 날 추념식 개식사에서 이 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그것이 일본 것이라고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 날짜가 사흘 뒤인 9월 1일로 확정됐습니다. 한 대표 측이 전체 생중계를 요구했던 회담 형식은 일부만 공개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는데 의제 협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박 2일 연찬회와 워크숍을 떠난 거대 양당이 다가오는 일요일에 대표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만남이 미뤄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오는 일요일 9월 1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 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생중계 여부를 두고 입씨름이 오갔던 회담 형식은 여야 대표의 모두 발언만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양당의 정책위 의장과 수석 대변인도 회담장에 배석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 협의를 진행을 한 다음 수석 대변인이 마지막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표가 만나 무엇을 논의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민생지원금 특별법에 더해 의료 대란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귀한 게 국민 생명이고 국민의 삶입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앞주장 서주시길 바라면서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은 의사단체와 정부가 풀 일이지 국회에서 입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며 대화 주제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신 추석 명절 민생 회복책과 정쟁 중단, 정치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자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뒤로 끌어다니는 힘보다 2배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여당 측은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를 갈라칠 의제만 들이민다는 불쾌감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최상병 특검에 이어 가장 중요한 현안마저 피하면 뭐하러 회담을 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은 추가 실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의제를 다시 좁혀본다는 계획입니다.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여러 얘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사실상 빈손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잖기 때문입니다. YTN9입니다.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계기로 텔레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진 가운데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되는 과정에선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 범죄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나흘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법정에선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파벨 드로프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수사 판사는 드로프의 혐의를 인정해 예비 기소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500만 유로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경찰서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드로프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프랑스 수사당국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아들을 학대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소셜미디어 업계의 거물을 체포하기 위해 프랑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결정엔 성착취 수사에 대한 텔레그램 측의 비협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리 검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촬영해 보내도록 유인한 뒤 협박하려는 용의자와 접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을 공동으로 창업한 형 니콜라이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의 강경한 조치는 소셜미디어 업계 전체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est une autre histoire, mais c'est un message adressé a priori à l'ensemble de l'entrepreneuriat numérique, que ce soit en France ou à l'international. 과도한 통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텔레그램 사태를 계기로 소셜미디어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CEO인 파벨 드로프를 체포해 구금 중인 프랑스 수사당국 측에 공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텔레그램과의 직접 소통을 지원하고 앞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 상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을 전 세계적 딥페이크 범죄의 진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의 딥페이크 범죄 단속 강화 움직임과 함께 딥페이크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같이 짚었습니다.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해 7, 8월 영상물 9만 5천여 건을 분석해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개인 가운데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윤종이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3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검찰은 최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과 정신질환을 고려해야 하고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모방범죄가 걱정된다며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거 보고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됩니다. 반면 최윤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며 상고를 제기했는데 최고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최윤종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윤종이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최윤종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현행법상 20년 뒤 가석방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법정에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1조 원대 코인을 예치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6시 20분쯤 인천 상곡동에서 1톤 화물차가 신호대기하던 승용차 3대를 들이받으면서 충격 여파로 승용차와 버스까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1톤 화물차는 지하철 7호선 산곡역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 승객 17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에 맡기겠지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는 적절한 공급과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서 진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유한홍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와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볼 정도로 훌쩍 성장한 상반기 수출 실적을 현 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을 위해 5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88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체감 경기는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선 징벌적 과세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한 공급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이 되도록 이런 그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어떤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8일에 국토부 대책도 과거 연평균에 비해서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선 GDP 대비 90% 후반대였지만 현 정부에선 90% 초반대에서 관리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저희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에 대한 좀 관리를 통해서 또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 상환 기간 연장과 저금리로 갈아타기 등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들을 향해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내수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공공기여시설 갈등과 관련해 공익을 외면하면 혜택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모든 시민과 세대가 어우러진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필수시설을 짓는 곳은 획기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50년이 넘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고 60층,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정비계획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서울시 신통기획까지 선정돼 순항하는 듯했지만 시가 공공기여로 요구한 노인 돌봄 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공기여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아예 사업이 철회된 곳이 현재 6곳에 이릅니다. 반면 시범아파트 바로 옆 대교아파트는 노인복지시설을 받아들여 신통기획 11개월 만인 이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통기획의 목표는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면 혜택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삶의 질이 보장이 되는 그런 그 서울시 혹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공존한다는 의식이, 시민의식이 정말 절실하고요. 서울시는 일반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용적률과 동강 거리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며 시설물 공공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혜택만 받고 공공개방 약속을 어기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 건축물 등재, 증개축과 철거를 포함한 각종 행위허가 제한 등 각 자치구가 강력 대응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사업 시행 인가부터 분양과 입주자 대표회의 승계 이후까지 공공개방 의무를 명시하는 등 보안 대책도 강화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외벽 전면에 영상을 투사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축제인 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 서울라이트에선 DDP 개관 10주년과 김환기 화백 사후 50주기를 맞아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 작품 9점을 재해석한 영상을 선보인다고 서울디자인재단이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8일까지 1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30분마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30여 개를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에서 대마를 비롯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주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인데 국내에서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해외 검색 사이트에 HHC5를 입력하자
젤리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옵니다. HHC5는 대마와 비슷한 환각 증상을 일으켜 국내에서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인데 해외 직구로 버젓이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처럼 마약 성분이 포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 34개를 조사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나 국내 금지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검사 결과 구매 검사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 성분도 함께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4개 제품에선 향정신성 의약품인 크라톰과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젤리나 초콜릿은 물론 차나 음료, 과자와 식이 보충제 등 다양한 식품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모두 영국이나 네덜란드, 미국 일부 주와 같이 대마가 합법화한 곳에서 유통되는 것들이지만 국내에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해당 식품을 섭취하는 건 물론 반입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청엔 통관 보류를, 방통위엔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 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관세청이 지난 2달 동안 태국과 합동단속을 시행해 태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려던 마약류 123.05kg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의 67%에 달합니다.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120.8kg으로 전체 적발 중량의 9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우범 지역 정보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 발송한 우편물에서 신발 깔창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숨긴 마약도 적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행복나눔봉사회는 블로그를 통해 김 여사가 지난 23일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방문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청소와 도배 작업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이번 활동은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모집글을 보고 직접 신청해서 이뤄졌으며 최소한의 수행 인원만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전당대회를 마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경합주인 조지아주를 버스로 돌며 본격적인 대선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친인척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편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동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된 전당대회 이후 첫 공개 일정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월즈 주지사와 함께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조지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앞서 노동조합 행사를 찾아 트럼프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When Donald Trump was president, he blocked overtime benefits for millions of workers. He opposed efforts to raise the minimum wage, and he even proposed slashing budgets for federal fire service programs. 북부 러스트벨트 유세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방문한 국립묘지에서 사진 촬영을 막았다는 이유로 캠프 관계자가 묘지 측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가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주식은 해리스 상승세에 급락하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비욘세와 푸파이터스 등은 트럼프 유세 행사와 동영상에 자신들의 음악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반발했습니다. The altercation at Arlington Cemetery is the media creating a story where I really don't think that there is one. There is verifiable evidence. 이런 가운데 해리스의 친인척 가운데 한국인은 동서인 주디 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국빈 만찬과 오찬에도 참석하며 해리스와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And this list also includes a member of my family. My sister-in-law, Dr. Judy Lee, who is also with us today. 또 최근 전당대회장에는 주디 리의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 큰엄마를 응원했습니다. Let's win this thing. 지난해 국빈 오찬 때 해리스는 한반도 밖에서 한국계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란 게 자랑스럽다며 한국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외교 책사들이 베이징 교회에서 만나 이틀 동안 전략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바이든과 시진핑의 마지막 회담은 전화 통화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고비 때마다 비공개 담판을 벌여온 미중 정상의 외교 책사들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테난먼으로부터 70km 넘게 떨어져 있는 휴양지 옌치후에서 이틀 동안 마라톤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8년 만인 백악관 NSC 보좌관의 방중 자체를 알리기보단 대화의 깊이에 방점을 찍은 장소 선정입니다. This afternoon, this evening, and tomorrow, where we'll delve into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issues on which we agree and those issues on where there are still differences. 关键是要锚定相互尊重、和平共处、合作共赢的大方向。 미국은 70일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G2로 꼽히는 중국과 관계를 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선 의제인 펜타닐 마약 통제와 불법 이민자 송환, 2차 AI 대화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설리번이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요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회담을 요구한 배경입니다. 중국은 개별 사안보다는 자국에 대한 미국 조야의 잘못된 인식과 전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선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의 기초 중 기초라며 무기 판매부터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10월 왕이 주임이 백악관을 찾았던 것처럼 설리번도 출국 직전 시진핑 주석을 예방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전화통화로 가름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로야구 2위 삼성이 연장전에 터진 구자욱의 결승 홈런으로 키움과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삼성은 이번 주말 맞붙는 선두 기아와의 격차를 4경기 반으로 줄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자욱이 키움 이명종의 높은 공을 힘껏 잡아당겨 고척돔 외야 상단으로 날려보냅니다. 연장 11회까지 진행된 팽팽하던 영의 균형을 깨트리는 이번 경기 첫 득점이자 결승 홈런입니다. 이미 키움의 2연승을 거둔 삼성은 3연전의 마지막 경기마저 쓸어담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일주일 전 6경기 반이던 선두 기아와의 격차는 4경기 반으로 줄었고 한 경기 차에 불과하던 3위 LG와는 4경기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선두 기아와의 2연전을 앞두고 자신감을 충전했다는 점도 큰 소득입니다. SSG는 광주 원정에서 선두 기아에 1격을 가하며 2연패 뒤 소중한 1승을 챙겼습니다. 중심 타자 최정과 에레디아, 한유섬이 나란히 홈런포를 가동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SSG는 5위 KT와 6위 한화를 바짝 추격하면서 피말리는 5강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KT는 8회 초 터진 로하스의 천금 같은 적시타로 LG의 역전승을 거두고 위닝 시리즈를 챙겼습니다. 5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4위 두산에 2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NC는 삼진 10개를 곁들인 하트의 호투를 앞세워 갈 길 바쁜 두산에 승리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선수로는 황혼기에 접어든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프로무대 20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 2막 고민도 한창인데 지도자를 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내 무대에 복귀한 뒤 김연경은 2년 연속 MVP로 배구 여제의 건재함을 뽐냈지만 마지막 문턱인 챔피언 결정전에서 거푸 지면서 우승 결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무리가 좀 제가 원하던 게 아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저희 홈 구장에서 다른 팀이 우승하는 걸 또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서 또 죄송한 마음 뿐이고요. 이 지난 아쉬움 때문에 은퇴기로 해서 1년 덜을 외친 김연경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바쁜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제 8위입니다. 진짜 8위가 보입니다. 선수로 4강 신화를 2차례 썼던 올림픽에 국제배구연맹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해 특별한 경험을 했고 2,000명 팬들과 직접 만나 색다른 매력도 뽐냈습니다. 지난 6월엔 코로나19로 미뤘던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열면서 17년 정들었던 태극마크와도 뜨겁게 안녕했습니다. 울컥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약간 얘기를 하니까 약간씩 올라오네요. 예. 약간씩 올라와요. 예. 그리고 V리그 데뷔 20번째 시즌 김연경은 우승으로 현역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느덧 36살, 뛰던 것보다 어린 후배들과 호흡하면서 지도자 꿈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원래 스포츠 행정가가 앞순이었는데 최근 현장에서 가르치고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퍼스타는 감독으로 성공 못한다는 속설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선수 때 명예나 평판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코트에 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배구 여제는 가까이는 10월 개막하는 새 시즌 우승을 향해 멀리는 인생 2막 청사진을 그리며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벨기에 프로축구 헨트에서 활약한 홍현석이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과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마인츠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이미지를 활용해 홍현석의 영입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홍현석은 마인츠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재성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적료는 600만 유로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최영일 위원장 체제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오늘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활동하게 될 이번 전력강화위원회는 여자 대표팀 감독과 남자 U23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피겨 이혜인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인은 오늘 재심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피겨 선수라기보다 그저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때 술을 마신 사실이 밝혀진 뒤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 적법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회가 법 위반 근거로 든 국민체육진흥법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진흥 사무를 할 수 없다거나 예산 집행을 체육회가 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에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에 상륙한 태풍 산산이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강한 동풍을 불어넣으면서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비바람이 불겠고요. 기온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도 28도를 밑도운 속초의 기온은 내일도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반면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산맥 서쪽은 폭염이 강화됐는데요. 내일도 서울 기온은 34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과 강원 남부 내륙, 영남 해안 지역에는 최고 4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1시간에 20mm씩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쪽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또 제주 해안에서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영남과 전남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서쪽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과 광주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겠고요. 9월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이 30도까지 내려가는 거 보니까 드디어 가을이 오긴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 퇴근길 공기가 한결 선선하긴 하던데 이제부터는 환절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일교차가 점점 커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실내 습도와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30분 이상 실내 환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물론이고요. 선선해진 밤 공기를 대비해 겉옷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YTN 뉴스 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